잖아요. 예전에 내가 5억을 너한테 빌려주고서는 이 집을 이용했다면 실제는 3억밖에 못 빌려주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상환해줄 능력이 없는 거죠. 역전세가 자그마한 뱅크런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 썼으면 은행에서 이 집 담보로 5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집 보니까 5억 안 되겠어. 3억밖에 못 빌려주겠어. 2억 중도 상환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전세 5억 빌려줬는데 여기 지금 5억 아니래. 3억밖에 안 된대. 2억 돌려줘. 근데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돈을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냥 정비 사업을 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 일을 한 8년 넘게 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투자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물건들이 재건축 아파트였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살기 불편한 아파트 이러니까 안 사던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잠실 쪽으로 재건축 아파트 했으니까 뭐 이런 아파트의 지분이 뭐 15평, 16평 이렇게 있으니까 잠실에 땅을 15평, 16평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땅의 가치가 훨씬 높은 상태인데 시장에서 판단은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이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집 하나 있으면 그냥 똑같이 뭐 33평 아파트 하나 받고 분담금 일부 돌려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9층, 12층 뭐 이 정도의 중층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기였거든요. 특히나 강남권만. 왜냐면 그쪽은 그래도 메리트 있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런 곳에서는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는 개발이 가능한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이거죠. 근데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드러난 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결정되어 있는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참여해 볼 수 있다.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과열이 됐고 그게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거죠. 기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기축 같은 경우도 그냥 기축도 지금 사면 다른 데도 다 오르니까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신축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기축 아파트보다 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단 기축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분양에 막 뛰어든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분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하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싸게 산다는 게 지금처럼 막 청약 금지로 막 이렇게 뚫고 해서 뭐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경기가 꺼지고 미분양이 많이 되고 할인 분양이 돼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샀던 분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줬을 때 그만큼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투자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분양가 자체도 2016년 정도에 서울이 한 42,000 정도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3,500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분양가가 오른 거거든요. 분양가 자체도 그렇고 싼 게 아닌데 그냥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거 진짜 싼 거고 그러니까 로또다? 그러니까 분양 받아놓자? 근데 분양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가 됐어. 2, 3년 지나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못 보려고. 근데 그 전세가를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그 높은 전세가만큼 난 당연히 땡겨서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분양을 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자기 어떤 현재까지 모은 소득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소득을 집어넣어서 사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예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살 수 있는 환경 로또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은 그게 가능한 시장이었던 거죠. 할머니까 두 번 더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돈들은 어디서든 다 묶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시장이. 근데 그게 불과 2, 3년만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거의 못 구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와요. 아직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막 취소하고 이런 거가 만연화되고 막 이러진 않지만 미리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 대체 상품들 있잖아요. 아파트 대체 상품들,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입주 거부하고 뭐 이전에 카탈로그에서 설명했던 것은 고층을 활용해서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 이런 충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서울 계약상의 문제를 삼아서 해지하거나 그런 소송하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다시 올라간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격에 사서 내가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도 내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빚을 지고 그런 가격의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안 사면 나는 그런 삶을 아예 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매입을 해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관망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럼 그렇게 올라갈 요인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성장의 시기를 겪으면서 집값의 상승을 수반한 고도성장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어떤 개도국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는 막 크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계속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상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정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나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자산 가격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자산 시장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자산 시장이 외부에서도 막 유입이 돼서 가격이 막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건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살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이 집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외국의 주택시장은 렌트에 기반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만큼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렌트로 환산을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아니면 보증금 이런 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을 그냥 일시적으로 파킹해두는 돈으로 이자를 안 얻더라도 이걸 그대로 묶어둘 수 있는 돈 일부에 월별로 내 소득 기반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렌트, 이 가격의 수익률, 정말 적정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차이는 그거죠. 오늘 머니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제 채널로도 좀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지금 그런 곳이 서울에도 엄청 많고요. 이성 도시에도 많고요. 신도시에도 많고요. 누가 분양을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 많이 해요. 절대 지금 집을 그냥 저도 너무 많이 떴어요. 이건 아닌데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인가마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강남은 불패가 아니라 벌패, 강남도 만패, 이 정도라고 저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저는 뭐 천직이 개그맨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최영호가 개그맨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보니까 전혀 데이터와는 반대로 얘기를 하거나 이건 아닌데 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신봉하고 쫓아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인가마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한국 역사 이래 지난 19년, 20년, 21년 이때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폭등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폭등했어요. 미친 집값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계속 오정보를 양산하시는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른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2주년 이후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따지면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100년 뒤도 오릅니다.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오르면 내리는 게 있고 또 내리면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데이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새로운 집을 사라 그러고 어디는 더 오른다 그러고 정말 제가 화가 났던 것은 GTX 너무 집값이 뻥튀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 뻥튀기가 되면은 항상 상반응이 되거든요, 가격이. 주식도 뉴스가 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뜁니다. 그게 뉴스가 나면 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게 뭔가가 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바람을 잡았어요. GTX 선 따라서 어느 역에서 몇 분 거리 직접 가보면 정말 싹 빠지게 뛰어가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도 역세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출퇴근을 매일 그렇게 전력질주로 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집값들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8억으로, 8억에서 10억으로, 또 15억으로 뭐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 집값 하락기가 오면 이건 정말 감당 못할 빚으로만 남게 된다. 왜냐면 DSR 40%를 꽉 채워서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 튀는 분도 많습니다. DSR 40%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제2금융권이나 뭐 주변의 기자들 등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영끌을 해서 집을 사면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는다. 혼존하지 않는 빚이에요. 왜 혼존하지 않는 빚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15억에 샀는데 우리 집이 지금 8억 돼 있어. 그러면 7억의 대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 자산도 아닌데 이미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대빚 갚다 보면 한 10억 그러면 이 아파트 집이 15억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추천을 할까? 그게 제가 속상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처음엔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최용호 말이 정말 다 맞았다.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 맞았어요.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보통 거품은요, 한 20%, 우리 맥주를 마셔도 거품이 한 20%, 한 15%에 있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그 모든 경제는 거품 위에서 살짝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적절한 거품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거품은 70%야. 거품이 50%야. 맥주를 받았는데 맥주 반이 거품이면 그 맥주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말로 하거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또 덜 믿기 때문에 야외 현장도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는 일도 제가 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보를 취득하죠. 근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마치 신문 기사인 것처럼 하면서 어디가 사람들이 몰린다. 근데 여기 알고 봤더니 이런 분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면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정말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던데 한번 가볼까? 해서 뻥튀기가 된 경우가. 그러니까 신문 뉴스 기사인 듯한데 알고 보면 광고인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좀 더 부추겼다. 그것이 마치 진짜 뉴스인 양, 진짜 현실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착각이 버블의 주범일 수 있다. 다양한 버블의 주범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니까 그게 딱 생각입니다. 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무엇이든 간에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작용하는 건 뭐냐면 주변의 증거 집단, 또는 뉴스나 이런 정보에 의해서 내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뛴다, 앞으로 더 뛴다, 이 지역은 더 뛴다, 이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뛴다. 이렇게 해서 받았던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나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부분 시작되나?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되나? 이거 자체가 왠지 모르게 대략 상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1년 초까지 집값이 최고가였다는 것을 그 추억을 잊고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추억이에요.
한낱 바람 따라 지나간 가격의 숫자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 옆집이 20억에 팔렸어. 그럼 나는 우리 집을 8억 주고 샀는데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갑자기 20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은 20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20억이 된 것 같고 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억이 다시 10억 됐어요. 어떤 지역이 50%가 하락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럼 내 재산이 50%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고점의 수급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제재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재 상승일까 이것도 제재 상승 이하로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라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전수 분들이 21년에 집을 살까 하다가 안 사신 분들.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버블이었거든요. 잠실의 아파트를, 그 유명한 아파트를 했는데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7억, 16억. 그럼 얼마를 이익 본 겁니까? 그걸 내가 돈 주고 안 사고 나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어쩌면 제가 그분 목숨 살린 거예요. 흥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음과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종부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제가 연예인 활동할 때 사랑받았던 그 느낌만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해주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려고 스매트링을 다 하거든요. 번거로운데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먹는 것을, 두 번째, 믿는 것을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안 먹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확신성향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 어떤 정보가 들어갈 때 터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다수가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여주는 제가 현장을 갑니다. 현장이 진짜 어떤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진짜네?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것을 보는 분들은 제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분들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갖고 있던 내 정보를 진도에 신뢰하는 분들이죠. 같다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처리를 해서 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당당해보신 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싼 분양가의 분양을 받아서 한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저는 내가 내 노후에 한가에서 나온 월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비싼지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 분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맞는 월세를 놓을 만한 상인분들이 없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집값 한 푼 2,000원, 3,500원 하는 거지 4,000원, 4,500원, 숙명 집값은 만원, 또 어떤 집값 그냥 나중에 2만원씩 하고 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점포의 가격을 그렇게 안 하면 못 내니까. 또 우리가 집값 한 푼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게 맞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좀 발전돼 있는데 정말 안상해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말만 듣고 분양을 받았다.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성작가에 아니 진짜 진심으로 그 보는 순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직접 보시는 분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현장을
소스도 맛있었는데, 나? 틀을 따라서 구분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강남은 가격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은 보다 모든 지하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의 개발이 우리나라 도심센터의 대리 중앙선을 같은 건 강남은 정상 나서 서초, 강남, 도심 어쩌다가 쭉 올라가 있는 네, 그렇게 팔기에는 또 내가, 나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말 안 할 거야. 아니, 안 가르쳐줬어. 강남을 교체할 만한 곳이 앞으로 네. 나오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건물값과 땅값이 그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뭘 성공이 좋아도 성공이 거기서 뭐 서로 강변에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고 입지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니까 홍성 땅값이 또 뭐예요? 얘도 미친듯이로 대로변이 얼마에 팔렸다는 값을 집을 헐어서 건물 짓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남은 하다 이제 막 부동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거 진짜적으로 안 나가는 이렇게 막 하시고 처음이라고 이런 계속 공동으로 간다라는 그리고 데이터를 못 봐서 없는 거지만 지금 취준을 받지 않고 혹시나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한 템포만 작작 뒤로 빠졌다가 한만 더 건강하시고 그때 오히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한국의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계속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홀 비슷하게 터질 곳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을 때는 죽어야 산다. 한 번쯤은 터질 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나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부동산 대책들이 마구 막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풀고 있어요. DSR 다 풀고 있어요. 농산부만 휴직을 하고 아직 이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이게 미친 듯이 다시 끌어내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떨어지면요. 경기가 조금만 올려요. 민심이 흉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뉴스,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연착륙을 천천히 안착하게 만들려고 온갖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사실 그 안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얼마 터져야 될 것들이 아직 안 터지고 있고 또 이게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연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PF 대출, 브릿지론 대출.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질까봐 풀어준 것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건설사, 시행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좀 천천히 건설 기간에 사실 죽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터질 때 터져줘야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IMF를 겪고 외환위기를 그럴 때 정말 많은 부실한 기업들이 틀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코코넛에서 바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탄탄하게 경제가 올라섰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사실 지난 2, 3년 동안 3, 4년 동안 너무 과열됐는데 그 과열된 게 진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 평균적으로 내가
내가 욕심내서 내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선까지가 되려면 한 번쯤은 골문에 터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나이가 아쉽겠지만 대학원에 살아가는 그 상황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아쉽다. 집값이 약간 당등한 지역 중에 10억 이하, 9억 이하, 7억, 8억 이런 집들이 아마 좀 많이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보금자리 후에 생애 저축책, 뭐 LTV 자격을 풀어주고 실거주의 의무도 풀어주고 온갖 걸 다 풀어줬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면 아마 정말 연착륙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이라는 게요, 사회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들로 많이 지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그 건설업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내서 또 다른 데 가서 좀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기가 다 돌아갈 텐데, 근데 지금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약간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건설사들이 얼마 전에 많이 부도가 났어요. 진짜 부도가 나야 될 회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정말 힘든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단 말이죠. 금융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다 먼저 부도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정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그냥 그냥 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지을 때도요, 시행사 이름 들어가고 거기서 한 2개, 3개 표시하고 그래서 다 들어가다 보면 김수환, 거북이와 도둑이 너무 길어가지고 택시를 못 잡을 정도로 그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 건설사 중에 좀 위에 있는 건설사들도 나가줄 게 아니고 그분도 이제 금융치료도 들고 경제에서 나가는 구성원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터질 곳은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건설사가 내게 부도가 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IMF 때도 여러 업체들이 부도를 치면 힘들어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가 망한다. 시행사 한 군데 망하는 게 낫습니까? 전체 그 수백 채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그 마이클 샌들이 얘기했던 기차 이쪽으로 가면 여러 명이 다치고 이쪽으로 가면 한 명만 다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기관사는 정의로운가.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정책을 만들어야 정의입니다. 건설산업 한국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차 경제 그러니까 건설사 걱정할 때는 아니라 걱정할 때. 세상에 잘 안심하세요. 연예인 걱정하고 건설사 걱정하세요. 사실 그동안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뛸 때 그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 연간 몇 채가 공급이 되는데 몇 채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겠죠. 늘 새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집이 없어서 가격이 뛴다 라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집이 없어서 못하진 않는다.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라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져야만이 계속 경기는 돌아갑니다. 하나 지어서 오랫동안 여러분 죄송하지만 휴대폰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안 되죠. 왠지 배터리가 익히고 자판이 잘 안 가다고 하지만 AS가 다 됩니다만 그때쯤 되면 AS 같지 않고 바꿉니다. 이거 패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휴대폰을 30년 동안 그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휴대폰회사 망하죠. 그것처럼 저는 사실은 아파트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곳, 브랜드의 어떤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집값이 또 뻥튀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단순 숫자로 보고만 본다면 절대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상급지,
최고 급식에 대해서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강남의 경우도 사실은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절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반을 다 수용하려면 강남의 집은 여전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강남에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 선동꾼들이 프로파간다스들이 만들어낸 선동의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15년 전, 10년 전 이럴 때는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현재 있는 이 집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었죠. 요즘 학생들 중에 나이키 무슨 한정판 이런 막 가격이 신발 태클 해가지고 신발을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120만 원, 130만 원에 다시 되팔고 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 딱 이 아파트 하나만 공급하면 몇십 년 동안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0억도 하겠죠. 그런데 뭐니 그렇습니까? 지금 강남도 개포동쪽에 가면 다 아파트. 농담 같지만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아마 제가 이 농담하면 저를 때릴 분 한 분하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를 수원까지 넓히는 겁니다. 강동구도 그냥 강남구라고 그러고 서초구도 그냥 강남구라고 그러고 동탄까지 그냥 강남구라고 하면 강남구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집값 하락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은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왔어요. 30%, 35%, 심지어 반토막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5년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락해서 보합은 좀 오래 갈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다면 집값이 살짝 반등해서 다시 상승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무역 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실은 오늘 밑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쪽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위험들을 대포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격은 아직 안 끝났다.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하락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약간 L자로 가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하락폭이 살짝 줄어들면서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냐면 갈아타려고 한다. 제가 우리나라의 모 기관에 있는 데 가서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 어떤 한 직원분이 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계동에 집이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팔아서 하나를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고 언제 팔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내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팔려고 내놔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하락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팔지 마라. 그리고 다시 이게 안정이 되면 하락도 안정이 되면 거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대폭 늘어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던 거래량이 살짝 올라온 거야. 예를 들어 100이었던 숫자가 10이 됐는데 10이 20 됐다고 2배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약간 외곽 지역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요즘 제가 받는 질문들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가려지거든요. 갈아타고 싶다. 갈아탄다는 얘기는 여기를 던지고 여기를 살짝 드시잖아요. 여기는 살짝 반등하고 반등했던 것이 계속 상승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반등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보거든요. 던지는 지역은 좀 더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시 대세 상승기가 또 언제쯤 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발달해서 뱅크런도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1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 얘기가 바람이 잡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이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반등해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언제부터? 이런 말은 제가 감히 안 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들었다가는 서로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기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음은 온다고 보지만 그 역시 이제 집중화가 될 것이다.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없거든요.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곳에 지어지고 있고 그럼 외곽에 있는 집들 계속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죄송하지만 김정부 쪽 지나서 한번 일본 국도 타고 쭉 올라가 보세요. 전체가 아파트 공사장. 거기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부 수용할 만. 근데 그분들이 늘 얘기하죠. 차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 20분, GTX 타고 20분이면 광양.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면 제 생각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굳이 그렇게 1시간 40분, 20분 떨어진 곳에 집 안 사고 여기 중심지에 사도 충분히 그 인구가 있다. 인구가 자꾸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삼성기가 언제 온다라고 제가 감히 오, 씨. 저는 모르겠지만 오, 호호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 씨. 대표자 입장에서는 계속 져야지 돈이 되잖아요. 뭔가를 져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계속 지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뭐 한 3, 40년 지나서 내각에 있는 아파트를 빈집이 있으면 이걸 선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국가 돈으로 선물을 넣어야 되겠죠. 사실 일본의 경우는 뭐 빈집세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교토시가 이제 빈집세를 도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일본 전역으로 아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 보시면은 나라 돈으로 대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파주 운정 쪽에 아이, 씨발.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분양하시는 어차피. 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 1토물까지 뭐 20분이 나오는 거예요. 차로는 뭐 한 40분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도 운전을 지금 뭐 30년 넘게 했는데 아우토반으로 막 200km 밟고 새벽 4시에 와야 이제 뭐한 3, 40분에 서울에 들어올 수 있지 낮 시간대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대 그렇게 분양을 했어요. 분양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분양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양이 또 다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빚을 안 본다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2, 3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다가 또 팔리지도 않고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쪽 끝, 동탄 쪽 끝. 그런데 가보니까 땅값을 너무 비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그래서 저는 시행사 측에서 재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 경쟁하듯이 보는 거주고 그 땅들을 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또 30% 할인 분양도 하고 막 지금 힘들어해요. 결국 그게 본인들 발등에 치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지금 영끌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특히 2030 세대가 IMF도 못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못 겪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집값을 계속 우상하고 마치 이번에 내가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막 빚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번 소득에 금리를 내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샀던 가격이 정말 내 원금을 다 까먹는 거에 안지는 거야. 그걸 이제 내름내름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논리상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외곽 끝쪽에 있는 그런 곳을 갔을 때 집값을 보고 놀랐고 그 건물을 다 안고 있는 거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결국은 그 많은 주택 수요자들